네, 좋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성모병에서 근무하는 문영석입니다. 오늘은 앵클 아스라이티스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목의 관절염은 성인 인구의 1에서 4% 정도에서 발생합니다. 발목의 관절염이 다른 관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는 것은 발목 연골이 상대적으로 강성이 증가되어 있고 손상에 대한 회복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외상은 발목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로테이셔널 인저리, 인스타빌리티가 외상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프랙처 타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말레올라 프랙처와 티비아 플라펀드 프랙처가 외상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바루스 변형의 패소 메커니즘을 좀 더 알아보면 로지안슨 클래시피케이션 스피네이션 어덕션 타입의 앵클 프랙처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어덕션 포스를 가하게 되었을 때 라테랄 컴플렉스가 손상이 되고 버티컬 로드가 탈루스를 인버트 시켜서 미디얼 티비아 플라폰드에 충격을 주게 되어 전형적인 버티컬 미디얼 말레올라 프랙처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디얼 말레우스 쪽에 발생하는 시어 포스와 인펙션된 부위를 잘 리덕션하지 않으면 바루스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벨구스 변형은 피블라의 말 유니언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마이너한 디스플레이스만 있는 발목 골절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바이말레올라 혹은 트리말레올라 프랙처에서 존넥 캐스트만 시행한 경우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라테랄 말레올러스의 외회전, 단축이나 라테랄러스 단축이 되면서 탈루스가 라테랄로 시프트가 되고 틸트되면서 신데스모시스가 와이드닝 되면 미디어 말레우스도 라테랄로 시프트가 되게 되고 미디어 클리어 스페이스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신데스모시스 말 리덕션을 막아야 하는데 수술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데스모시스에 있는 스카티슈를 적절하게 제거해 줘야 되고 신데스모틱 스크류를 정확한 방향으로 삽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데스모틱 스크류는 코로날 플레인에서 25에서 30도 방향으로 고정을 해야 하고 절대로 리덕션 스크류로 쓰면 안 되고 포지션 스크류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즉 리덕션을 완벽하게 해놓고 잡아주는 역할만 해야 하며 플레이트 홀에 신데스모틱 스크류를 위치시키면서 정확한 방향으로 삽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디스탈 티비아의 필럼 프랙처의 벨구스 패턴을 보면 탈루스의 라테랄 숄더가 디스탈 티비아의 플라폰드를 강타하므로 그 부위를 잘 리덕션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이 에너지 필럼 프랙처의 경우 커뮤니션이 심하고 관절면이 많이 손상되는데 이때는 좀 더 긴 시간을 들여서 회복을 시켜야 하고 안테리어 조인트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꼭 라테랄 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발생하는데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초기 손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정복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에 따라서 관절염으로의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골절 정복의 정도보다는 고골의 골 연골 병변이 골 관절염의 진행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발목 관절염은 주로 외상 후에 발생하는데 외상 후 관절염은 프라이머리 관절염보다 거의 한 10년 정도 일찍 발생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발목에 관절염이 있는 발목 관절염이 있는 발목의 얼라이먼트를 확인하였을 때 바루스 발구스로 메카니컬 로딩이 바뀌면서 퇴행성 변화가 더 가속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위해서는 발목의 얼라이먼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초기에 체중 부하로 AP 라테랄 몰티스 뷰를 확인해서
조인트 스페이스의 내로잉, 오스티오파이트, 서브콘드랄본의 스클레로시스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얼라이먼트 확인을 위해서는 하인드풋 얼라이먼트 뷰를 촬영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는 주로 타카쿠라 스테이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4스테이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데 젊고 활동적인 사람이 관절을 보존하기 불가능한 경우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혹은 심한 뉴로바스큘라 결손이나 진행 중인 감염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히알루론산은 주사하면 관절액의 물리적 특성을 회복시키고 항염증 효과와 단백 동화 및 진통 효과를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발목 관절염에서 비스커 서플리멘테이션을 사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5주 만에 인젝션을 시행하였을 때 주사 후 1개월과 6개월 때 유의미한 기능적 호전을 보고하였고 3주 간격으로 발목에 주사했을 때에도 주사 후 6개월 때까지는 AOS, 에오파스 스코어가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또 3주 간격의 주사와 6주간의 운동치료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12개월 때 두 그룹 간에 모두 유의미한 통증 호전과 기능적 향상이 확인되었지만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2008년 유럽에서 시행한 프로스펙티브 케이스 시리즈에서 발목 관절염에 서플리멘테이션을 한 번 주사했을 때 통증은 일주일 만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효과는 6개월간 지속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발목 관절염에 대한 비스코 서플리멘테이션의 효과는 용량과 상관성이 있어 보이고 나이가 젊고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사용에 있어서 아직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콜티코스테로이드 인젝션은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관절 주위의 연부 조직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정기적으로 주사하지는 않고 주사 횟수가 증가하면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감소하게 됩니다. 발목 관절염에 대한 콜티코스테로이드 인젝션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무릎 관절염에 대한 것으로 좋은 효과는 8주 정도 지속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플라시보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03년 리뷰에 의하면 발목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인젝션의 효과가 4에서 8주 정도 지속이 되고 주사 부위에 피부 탈색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반복 주사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지금까지 연구에서 관절 연골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세이드는 초기 치료에서 급성 통증 및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장기간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발목 관절염에 대한 엔세이드의 효과에 대해서 스페시픽한 에비던스는 없지만 2013년 리뷰에 의하면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보조기는 통증 완화와 삶의 질 향상, 수술적 치료를 연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미디얼의 라테랄 웨지는 신발의 안쪽 혹은 바깥쪽에 고정을 시켜 사용하며 병변 부위의 로드 엑시스를 이동시켜 줍니다. 뒷발의 중간발의 외반 모상 또는 재발성 염자로 인한 뒷발 내반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된 웨지는 10m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착용 후 효과가 있다면 리얼라이먼트 수술에서도 효과가 좋을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쿠션 힐이 있는 로커 바닥 밑창은 발목 관절에서 신발 바닥으로 일부 시상 평면 운동 전달하여서 힐 스트라이크 시 충격을 감소시킵니다. 노인 환자는 보행 불안정으로 인해 방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로커솔이 충분히 넓어야 합니다. 관절염이 심하면 미세한 움직임에도 통증이 발생하고 걷는 데 지장이 생기는데 발목 보조기를 사용하게 되면 관절의 움직임을 줄여줘서 걷기가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보조기 종류는 레이스업 타입, 관절이 있고 없는 AFO, 하이탑 부츠 같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레이스업 타입은 신발 안에 신기 편하고 플라스틱 보호대와 비교할 만한 안정성을 줄 수 있습니다. 각 보호대의 디자인 간의 직접적인 비교를 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생역학적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커스텀 몰디드, 리지드 하인드풋, 아티큘레이티드 하인드풋 올소시스를 비교하였을 때 리지드 타입이 맞춤형 몰딩 AF와 비교하여 충분한 앞발 움직임을 허용하면서 발목 뒷발 움직임의 선택적인 제한을 제공하였고 아티큘레이티드 타입은 뒷발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맞춤형 발 보조기는 및 신발 장비는 착용 후 3개월 동안 통증의 현저한 감소와 보폭 및 보폭 증가,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층에서 중등도의 비대칭 발목 관절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성품 또는 맞춤형 쐐기형 삽입물로 시작을 하고 증상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뒷발의 불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레이스업 보조기를 추가합니다. 진행된 관절염의 경우에는 라커솔, 힐쿠션 웨지와 함께 측면 안정장치가 있는 하이탑 부츠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조기에 대한 환자의 수능도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가 신발의 모양이 예쁘지 않고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을 꺼려하면서 연구에서 보이는 효과를 환자에게서 얻어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목 관절염은 주로 외상 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환자의 연령대가 어리고 조인트 세크리파이싱 서저리인 앵클 아스로데시스를 시행했을 때 장기 추시 후 만족도는 낮게 되고 앵클 리플레이스먼트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장기 추시 결과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절을 희생시키는 수술보다는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을 통해 관절염이 진행된 관절을 보존하거나 최종 수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오스테오토미와 소프트 티슈 밸런싱 프로시저를 통해서 재건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발목의 변형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TAS 앵글과 TT 앵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TAS는 티비아의 중심축과 디스탈 티비아의 관절면과의 각도를 재고 TT 앵글, 티비아 탈라 앵글은 티비아의 중심축과 탈라 돔과의 각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TAS와 TT의 차이에 따라서 그 차이가 4도 이하이면 콩그런트하다고 볼 수 있고 A 그림처럼 4도 초과이면 인콩그런트한 것으로 봅니다. 조인트 프리저빙 서저리의 수술 원칙은 발목 윗부분에서 교정하게 되면 스프라말레올라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하고 발목 아래에서 교정하게 되면 칼카니우스, 퍼스트 엠티, 미디얼 큐나이폼에서 교정하게 됩니다. 스프라말레올라 오스테오토미는 미디얼 오픈 웨지와 라테랄 클로징 웨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픈 웨지 오스테오토미는 점진적인 교정이 가능하고 사지탈 플레인의 교정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라테랄 클로징 웨지 오스테오토미는 미디얼의 소프트 티슈에 문제가 있거나 타카쿠라 스테이지 0나 1 같은 콩그런트한 디포미티가 있을 때 디스탈 티비아 프랙처의 말유니언일 때 시행을 합니다. 장점은 안정적이고 알로그래프트가 필요 없고 인시전 한 개로 피블라 오스테오토미도 같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교정 각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하기가 어렵고 바이플라나 컷을 시행해야 하며 미디얼에 추가적인 플레이트 픽세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 길이의 변화나 라테랄 컴파트먼트 머슬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타카쿠라 스테이지 2에서 4의 인컨그런트한 앵클 OA에서는 미디얼 소프트 티슈 컨트랙처로 인해서 탈라 리덕션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 목표는 벨구스에서 2도 혹은 4도 정도로 목표로 하되 5도는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파말레올라 오스테오미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살펴보면
텐던, 뉴로바스큘라 스트럭처의 손상, 내측 피부의 괴사, 동그랗게 쓰인 알로본이 약해서 혹은 플레이트 고정이 약해서 아니면 너무 일찍 최종 부하를 시작해서 말유니언이나 딜레이드 유니언, 넌유니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트랙션 아스로플라스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LM 카틀리지는 조인트 얼라이먼트가 최적화되거나 관절면의 메카니컬 스트레스가 최소화되었을 때 스스로 복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조인트 플루이드 프레셔의 오실레이션에 의해서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이 증가하고 인터로킨 1과 TNF 알파가 감소한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외고정기에 의해서 발생된 스트레스 쉴딩이 관절면 부위의 서브콘드랄 본의 리소션을 일으켜 카틀리지 힐링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본 턴오버가 증가하면서 카틀리지 리페어에 도움이 되는 팩터의 분비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에서 외고정을 한 후 서브콘드랄 본의 스클레로시스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MRI에서 카틀리지가 리페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응증에 대한 근거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페이션트 셀렉션이 중요한데 젊고 활동적이며 인공관절이나 유압술이 제한되는 환자에게 시행하거나 ROM이 20도 이상 보존된 사람에게 시행을 하고 수술 전에는 환자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증상이 좋아지는 데는 1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관절의 변형이나 비대칭적인 웨어가 있는 경우 예전에는 상대적인 금기였으나 요즘에는 절골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본스톡이 좋지 않은 경우, 당뇨가 심한 경우, 만선 정맥성 피부염, 집요한 앵킬로시스, 탈루스 AVM, 흡연을 하는 경우가 렐러티브한 컨트라인디케이션입니다. 절대적인 금기증으로는 동맥부전, 신경병증, 샤이콕변, 관절 내 심한 변형이 있는 경우가 절대적인 금기증입니다. 수술 후에는 3에서 5일 뒤부터 체중 부하를 시작을 하고 포스테리어 스테릴라이진 발을 제거한 후 하루에 3번씩 20번 반복하는 패시브한 ROM 엑서사이즈를 시행해주고 12주째에 프레임을 제거하는 식으로 재활을 시행합니다. 토탈 앵클 아스로플라스티는 관절 희생술 중에 관절 운동 범위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지만 골용해나 삽입물의 해리, 파손, 수술 후 감염 등의 합병증 빈도가 높아 사용 빈도가 줄었다가 새로운 디자인의 슬기의 발전 등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공관절의 리비전 수술은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리비전 수술 빈도를 조사하였을 때 7년째에 12.6%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리비전 수술의 원인으로는 임플란트의 루즈닝, सब시던스가 원인의 49% 정도를 차지하였고 루즈닝과 सब시던스가 발생하면서 페리프로스테틱 본 시스트가 엑스레이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페리프로스테틱 본 시스트는 그 빈도가 다양하게 보고되는데 4년째 출시에서 81%까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폴리에틸렌의 웨어 이후에 발생하는 오스테올라이시스가 본 시스트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폴리에틸렌 타입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컨벤셔널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모바일 베어링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환자는 일어서거나 걷기 시작할 때 통증을 호소하고 프로블레마틱한 페리프로스틱 본 시스트를 호소할 때는 트라우마나 인펙션 여부를 꼭 감별해야 합니다. 앵클 엑스레이에서 2mm 이상의 라디오 루센티안 리전이 보이는지 잘 살펴보고 이전 엑스레이와 비교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CT를 찍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크기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웨이트 베어링 CT를 찍을 수 있다면 찍어서 임플란트의 포지션, 말 얼라이먼트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기학적 검사는 비특이적이어서 오스테올라이시스, 컴포넌트 루즈닝, 인펙션, 스트레스 프랙처, 수술 후 짧은 기간 내에 나타나는 노멀 리스폰스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페리프로스테이트 본시스트가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엑스레이를 출시하면서 시스트, 임플란트의 루즈닝, 서브스턴스, 임펜딩 프랙처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문석 교수, 페리프로스테이트 지금 박일준 교수님 안 계셔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원래 20분까지 강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 좀 정리 좀 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리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중요한 것만 빨리 보고 지나가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그 퀴즈 했었던 퀴즈 풀이만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50세 남자가 5년 전에 시작된 좌측 발목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환자 기저질환으로 LC 디프레션 정신지체 장애 2급이 있고 엑스레이에서는 타카쿠라 스테이지 2B에 해당하는 미디얼 오해의 소견이 보였습니다. 어떤 치료를 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상태에서는 엑스레이 상에서 그 탈라돔까지 서브콘드랄 컨택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조인트 프리저빙 서저리보다는 SMO 같은 걸 했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고 환자가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앵클 아스로데시스를 권하였고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거부하였을 때는 환자 약을 충분히 먹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치료보단 보조기 같은 것을 채워서 통증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환자에게는 보조기 치료를 갖다 권하였습니다. 수술적 치료 앵클 아스로데시스를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말류니언, 넌리니언 외에도 이제 그 주변 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족부 교수님들 계시는데 코멘트 및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우리 성병원 선생님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윤 교수님, 김윤중 네. 교수님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유 중입니다. 강의 네. 잘 들었고요. 치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존 쪽 치료부터 조인트 세이빙, 그다음에 스크리파잉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전공 선생님들이 알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떨 때 수술하고 물론 이제 시작은 다 보존 쪽 치료를 하겠는데 어떨 때 이제 어떤 수술을 하고 뭐 인디케이션 잡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문영석 교수님이 그거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나이에 따라서 환자 나이가 젊으면 가능하면은 이제 관절을 갖다가 보존하는 식으로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이미 근데 나이가 젊은데도 관절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거나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조인트 디스토션 아스로플라스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나이도 고려 사항이긴 한데 아까 다카고라 스테이지 한번 슬라이드 맨 처음으로 돌려주시고요. 스테이지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조인트 시비어리티를 따라서 스테이지를 나누니까 어쨌든 이 앵클 오웨이가 생겼을 때는 스테이지에 따라서
치유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다카코너 스테이지는 뭐 이번 엑셀 컨퍼런스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전공 교수님들이 잘 알아뒀으면 좋겠고, 뭐 물론 일단 무조건 보존적 치료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보존적 치료로 시작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당연히 스테이지 1, 2는 보존적 치료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스테이지 3를 A, B로 나누잖아요. 그 메디알 조인트에 컨택이 있으면 조인트 3가 되고, 아니면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만 있으면 2가 되는데, 메디알 컨택만 있으면 3A, 탈라돔까지 인벌브 되면 3B니까 보통 3A, B로 나눈 이유는 3-2나 3A에서는 조인트 세이빙 서저리가 가능하고, 스테이지 3B나 스테이지 4로 넘어가면 엔드 스테이지 OA라서 퓨전이나 아스로데시스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의 선생님들은 이 스테이지 정확하게 잘 알아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김민정 교수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강의 주제가 조금 너무 브로드해서 경국의 선생님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잡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 스테로이드 인젝션이나 비스코 서플리먼트 얘기가 나왔는데, 비스코 서플리먼트는 히루안 같은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보험도 안 되고 무릎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비급여 상황에서 사용을 못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경공의 선생님들이 강의 내용 듣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널 리뷰가 조금 너무 올드 패션단 거라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 용어 선정에 있어서도 문영숙 교수가 그 뒷발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동물이 사족 보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뒷발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쓰지는 않고요. 정부의 선생님들도 하인드풋 아니면 후족부라는 용어를 쓰는 게 우리 학회 공식 명칭이기도 하고, 아카데믹하게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리 앵클 아트라이티스에서 아스로스코피를 먼저 하고 디브라이먼트를 한다든지 하는 프로시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각 병원 다니면서 아스로스코피로 프로시저 하는 거를 잘 봤으면 좋겠고, 앵클 프랙처나 필론 프랙처 같은 것들이 아스라이티스로 유발된다는 거 중요한데, 플래닝크 인터내셔널 저널에 2020년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단순한 로우 에너지 앵클 프랙처에 비해서 필론 프랙처 같이 하이 에너지 프랙처일 때 저러한 아스라이틱 체인지가 많이 온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이나 일반 환자들 볼 때, 트라우마 환자들 볼 때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오늘 발표가 뒤쪽으로 좀 몰려 있어서 잘 얘기를 못 들었겠지만, 토탈 앵클 아스트로플라스티, 그 리플레이스먼트 디바이스나 임플란트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근 10년 동안은 136% 정도 증가되고 있다고, 비율이 레이트가 증가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토탈 앵클 아스트로플라스티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것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전공의 선생님들도 많이 노출돼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스로데시스도 많이 하는 편이고, 저도 아직은 아스로데시스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앞으로는 프레랭클 파트에서도 리플레이스먼트가 조금 더 레이트가 증가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특별히 질문이 없고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여기서 무교집담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